중앙집권국가가 무슨 국가일까요? 중앙집권국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 삼국시대와 관련된 책을 펼쳤다 하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강화시킨 왕, 중앙집권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뭐 전성기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중앙집권국가란 아주 쉽습니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를 중앙집권국가라고 그래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 그럼 과연 중앙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왕이죠, 왕. 그렇죠. 왕에게 권력이 이렇게 모여드는 형태를 중앙집권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의 힘이 약하면 모여들겠습니까? 뭔가 왕이 엄청난 큰 업적이 있어요. 뭔 큰일을 저질렀어. 야, 우리 왕 최고인데? 신하들이 왕에게 쫙 모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국가의 형태를 띠는 나라는 왕권이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왕권이. 그러면 이 중앙집권국가에 왕권이 세게 하려면 왕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왕권이 세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했을 때 왕권이 세다라고 하냐고 한다면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땅을 넓히는 거죠. 영토 확장. 왕권이 세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영토 확장. 영토 확장을 하면 땅도 당연히 얻을 수 있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인력이죠, 인력. 자, 사람도 확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으로도 착취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군사력으로도 훨씬 더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토 확장은 가장 중요한 중앙집권국가의 형태를 띠는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을 넓혔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게끔,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제 우리 구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나인 왕을 믿게끔 하려면 사상적으로 같이 똘똘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종교거든요. 그러면 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종교하면 어떤 종교겠습니까? 당연히 불교죠, 불교.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 공인. 사상적인 통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불교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다 삼국시대에 다 들어옵니다. 삼국시대에. 그냥 쉽게 외우실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고백하는 신입니다. 고백하는 신, 고백신 순서대로 고구려에 자, 소에게 침을 눌러서 놓는 법. 왕입니다. 누구냐? 소, 침, 눌, 법. 불교 받아들인 왕. 소하면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탁 떠오르셔야 됩니다. 소하면 소수리망이죠. 소수리망.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저기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오고요. 백제는 침하면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왕이 두 분이세요.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왔는데 신라에는 원래부터 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의 자신들이 믿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 그게 너무 뿌리가 깊어서 불교가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귀족들이 반대를 하고 불교가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법흥왕 때가 되어서야 그 한 분 계시죠? 목을 잘랐더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목에서 흰피가 나오더라. 2차돈이죠. 그죠? 응. 2차돈의 순교로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불교를 공인을 했는데 사상적인 통합을 위해서 그 불교를 받아들이신 왕, 소에게 침을 눌러서 놓는 법. 요렇게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상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하다 보면 법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에? 우리가 옆에 이웃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법이 같습니까? 일본만 해도 법이 다르고 중국만 해도 법이 다른데,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안에서 주마다 다 법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합을 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면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율령반포라고 그래요. 율이 법입니다. 법률자. 그리고 령은 왕의 말씀, 명령이죠. 명령할 때 령. 그래서 율령입니다. 율령을 반포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각종 체제를 정비를 해요. 체제 정비. 인구가 늘어났고 귀족으로 어떤 부류 계층이 편입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등도 새롭게 만들고요. 관등을 새롭게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관등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관복제정이라 그러죠. 관복제정 또는 관복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는 복색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제까지 정비를 하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왕위를 세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넓었던 게 좁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집안 혈통끼리만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왕위 세습은 형제 상속에서부터 좀 더 범위가 좁아지죠. 부자 상속으로. 왕권을 더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를 나타내는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개에서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합니다. 기틀이라는 것은 이제 막 중앙집권 국가로 스타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전성기왕이라고 하는 거죠. 한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고,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 전성기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삼국시대가, 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부터 중앙집권국가의 형태를 띄었을까? 나라 순서가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이런 국가의 형태를 띄었겠습니까?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가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를 띄었고, 그 다음이 백제고요. 그 다음 신라예요. 그런데 이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를 띈 나라가 전성기 수는 아니거든요. 전성기는 백제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고구려고, 그 다음 신라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에 띈다, 이런 국가의 형태를 먼저 띈다라고 해서 전성기가 빨리 온 건 아니란 말이죠.